38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주말에 늘어지게 쉬었다가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드디어 미국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었고 시장은 의미 있는 액션을 보여주었으나 증시를 놓고 보면 이제는 골디락스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금요일에도 어마무시한 선물 매도를 쌓았는데요. 쌓았다기보다는 청산을 한 거죠. 어쨌든 선물 매도로 공격을 하는 외국인들과 개인이 선물 매수가 충돌한 현장을 생생하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핫 이슈였습니다. 과연 더블의 상한가를 갈 것이냐를 놓고 또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은행 업종이냐 플랫폼 업종이냐 말이 많았죠. 애널리스트는 이건 은행업이고 규제 산업이 한계를 맛보게 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닥치고 셀 이렇게 잡았죠. 또 반면 또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런 종목이 없었다며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카카오뱅크가 과연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 코스피 200 지수 선물과 옵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사실 매크로 트레이더 입장에서 개별 종목 쓸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또 신경 쓸 영향도 되지 않지만 대형 IPO가 진행될 때는 이들이 시가총액을 얼마를 잡아먹게 될지, 그러니까 인덱스 내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흡수할지, 유동성이 인덱스에서 빨려 나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 유동성이 유입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긴 그림으로 보면 대형 IPO가 누적되다 보면 인덱스 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맞고, 그래서 IPO가 많으면 시장이 결국 조정을 보인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시초가부터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대량의 매수를 시작해서 30분 만에 3천억이 매수를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은 약세 출발을 한 데다가 잠깐의 반등이 있었지만 30분 지나서는 거의 2시간 동안 줄창 흘러내리면서 장중 저가 432.50선을 스트레이트로 밀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물 매수는 뭐였냐면 카카오뱅크 매수였어요. 그리고 종가상으로 보면 현물 매수가 사실상 많이 줄어있는 상태로 끝났죠.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뱅크 매수하고 나머지는 현물을 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증거가 또 프로그램 매도인데 오늘 종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9시 40분부터는 본격적인 매물이 출회되면서 무려 5,500억 가까운 비차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수가 대박 하락을 해야 정상인데 시장은 생각보다 하락폭이 작았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시 55분부터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해서 9시 30분까지 무려 1조 1천억을 매도했고 그 뒤로도 좀처럼 환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물 미결제 약정은 의미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에 따른 카운터파티는 개인이었고 개인은 그동안 쌓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부지런히 환매하면서 만기주 전에 포지션을 최대한 치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주된 거래 주체가 외국인과 개인이 대립 그리고 해소로 나타나면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쌓으면 베이시스가 과하게 밀리고 또 선물 매수를 쌓으면 베이시스가 과하게 개선되는 일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외국인이 1조 넘게 선물을 매도했지만 베이시스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난 4일 이후로 시장이 슈팅을 보인 선물 매수세는 이제 대충 소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주 월요일인 8월 2일에 이 종합주가 지수가 3194의 그 저가를 기록하고 나서 단 사흘 만에 엄청난 폭등을 준 뒤 목요일에 3296포인트를 찍고 밀린 건데 오늘 지수가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얼마 하락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양 옵션 프리미엄이 대폭 하락한 것을 생각하면 외국인들은 이번 상승을 삼성전자의 비중 확대를 위한 전략적 플레이로 여기고 포지션을 일단 목표를 다 달성했으니까 다 청산한 것으로 보고요. 또 개인들은 반대로 시장은 바닥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잘못 매도 쳤다가 죽을 뻔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위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서로 포지션을 교환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상이몽이 가득한 시장에서 핵심이 무엇일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 트레이더의 숙명일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설하고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제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 증시도 변동성을 죽여가면서 지수는 살살 상승을 했어요.
사실 영국과 독일만 못 오르고 있고 뭐 프랑스의 그 세아세 지수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수 상승폭에 비해 변동성 하락폭은 얼마 되지 않고 있는데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도 증시는 그닥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고용지표는 미국 본장 시작 1시간 전에 발표됐는데 그 전부터 시장은 이미 고용지표가 잘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사실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는 그냥 시장에 스탑로스가 판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금요일에 나온 그 스탑로스는 일주일에 쌓은 그 포지션들이 한 번에 다 털리는 거기 때문에 좀 과한 스탑로스가 나오기 마련인데 마켓 무빙이 가장 심했던 것은 골드를 포함한 이 프리셔스 메탈류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채권과 FX부터 보도록 하죠. 이번 고용지표 발표 전에 발표에 대해서 뉴스에서는 뭐 장기 금리가 오르고 금 가격이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얘기해요.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트레이더가 시장을 읽는 것과 뉴스가 시장을 읽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고용지표 발표에 대해서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면 장기 금리는 그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용지표 발표 후 금리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다 올라서 지표 발표 이후의 무빙은 그닥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 가격이 빠진 것은 그동안에 모였던 미결제 약정이 스탑로스로 터지면서 좀 과하게 쏠린 거고요. 그래서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지난 8월 4일이 그 채권 스탑로스가 나온 게 지난 8월 4일에 채권이 스탑로스가 나온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채권 시장이 추세 하락 전환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채권 시장이 거품 요소는 무엇인가가 되겠어요. 지난 ADP 고용보고서 발표로 이 채권 가격이 올랐다고 하지만 당일 본장 직전까지는 채권 가격이 하락을 보였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난 ADP 고용보고서 발표 때 채권 가격이 일시적으로 거의 슈팅을 보였어요. 그런데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는 채권 가격이 그때부터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 스탑로스가 나왔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요. 금리라는 거는 이 채널을 그리면서 레벨업 또는 레벨 다운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난 8월 4일에 기록한 금리 레벨을 이 콜옵션 매도의 저항선으로 생각하면서 포지션을 쌓아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면 그러면 처음 한두 번 동안은 롤링업 하면서 버틸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감마가 살아나면서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 추세 하락 전환이 완전히 틀린 것이 되겠죠. 계속 채권은 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추세 하락 전환이 가능성도 있다고 열어둬요. 그래서 이제는 채권 콜옵션을 조금씩 매도해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보죠. 채권 시장이 거품 요소라는 거는 이 고용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서 테이퍼링도 뭐 늦어진다는 것, 또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고, 또 글로벌 경기가 지역별로, 그러니까 특히 신흥시장 이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서 뭐 테이퍼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고용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없게 됐죠. 자, 물가는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일시적인 것 같긴 하지만 다음 주에 나올 CPI가 무엇을 봐줄 거예요. 그리고 신흥시장을 포함해서 뭐 델타 변이 이슈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브라질은 금리 인상을 100bp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5.25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도 앞으로도 또 올릴 수 있다고 또 가이던스까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브라질이 금리 인상 배경은 뭐 살인적인 물가, 특히 식료품 물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뭔가 글로벌 시장이 딸국밥으로 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슈인 고용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둘째와 세 번째에 대한 명백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채권 시장의 거품 요소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 국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숏을 잡긴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저는 콜매도 정도를 싸가는 정도, 그리고 콜매도가 손실이 나서 지난 그 8월 4일에 기록한 그 채권 고점 거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롤링업을 할 텐데 그 이상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롤링업이 아니라 스탑로스 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 국채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숏은 잡기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채권 콜매도는 조금씩 쌓아봐도 되겠다.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유럽 세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유럽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 유로존 국채가 계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ADP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유로존 국채는 얼마 안 밀렸다는 얘기를 했었죠. 미 국채가 밀리고 또 주말도 앞두고 있어서 결국 유로존 국채는 오늘도 밀렸지만 딱 허용 변동성 내에서만 밀렸을 뿐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함께 봐야 될 것은 유로 달러인데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유로가 급반등을 했던 것을 이번 주 들어서 솔솔 밀리다가 미국 ADP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미 국채 밀리기 시작하면서 유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미 국채가 계속 밀리기 시작한 건데, 이러한 가격 메커니즘은 유로존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고용이 이젠 더 나쁠 수 없어서 달러 강세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어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는 거봐 미국 고용 좋잖아 하면서 달러 숏들이 스탑로스를 쳐서 유로도 엔화도 아니 달러 바스켓 전체가 쳐맞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유로 채권이 강세였을까요? 그건 ECB가 계속 야 미국도 테이퍼링 하기 힘들걸? 우리는 PPP 그 팬데믹 특별 대출 프로그램 이거를 줄이는 논의를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 하는 식으로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8월까지는 휴가철이죠. 유로존의 서비스업 경기가 9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9월에 발표될 유로존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그때는 22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는 글로벌리 테이퍼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해요. 제가 이코노미스트도 아닌데 참 주저리 과하게 떠들었네요. 요컨대 고용지표 발표에 대해서 채권은 미리 밀리고 있어서 생각보다 얼마 안 밀렸다는 것, 그리고 달러의 강세는 달러 숏돌이들이 스탑로스로 바스켓으로 그 비달러들이 쳐맞아서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머디티 보죠. 일단 골드는 이번 주 ADP 고용보고서의 페이크로 그때 선물 미기를 제법 위쪽으로 쌓였어요. 그런데 그날 미국 본장 시작하면서 죄다 스탑로스가 나왔죠. 그런데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반등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고용지표 확실하게 잘 나오면서 이 골드가 스탑로스를 아주 제대로 쳐맞았죠. 그러면서 대음봉이 나왔는데 그 반대로 재미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언더슈팅이 좀 과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커머디티 특성상 추세가 뒤집힌 상황에서 주말을 앞두면 일단 포지션을 치우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과한 언더슈팅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리와 기름은 왜 빠졌을까요? 특히 구리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오히려 급등하기도 했어요. 물론 계속 달러 강세가 나오니까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미국 본장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1.7%가량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기름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름도 유럽 세션에서 꾸준히 오르기 시작해서 이미 70.18달러까지 텍사스가 오른 상태였습니다. 물론 고용지표 발표 전에 약간 늘리긴 했는데 그래도 고용지표 발표하면서 기름은 매수세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 다 달러 강세의 유탄을 피하지 못했고 미국 본장 시작되고 나서 둘 다 밀리기 시작합니다. 장중에 반등을 여러 차례 주긴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밀려서 새벽 3시 30분에 이 현물 마감 때 저가권까지 밀린 다음 전산장 마감 무렵에는 67.83달러까지 사실상 거의 주봉 저가 수준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커머디티 이러한 흐름을 특히 이 산업재의 하락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고용이 살아나고 있으면 미국 경제가 더 살아날 것이고 또 인플레가 올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아니 왜 산업재의 하락? 단순히 달러 강세라서 산업재가 하락했을까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이 고용이 부진했던 쪽은 서비스업이라고 보고 서비스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서 달러 강세가 진행된 건 맞아요. 그런데 산업재는 쇼티지 프리미엄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같아요. 개별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산업재는 마켓 퍼폼 수준으로 바뀐 거죠. 자, 근데 어제 그 증시 흐름을 보면 나스닥을 포함한 성장주는 밀렸고요.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은행주의 폭등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인 정도지 경기 민감주 바스켓 전체가 새로 시장을 주도해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건 아니에요.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주도해가면서 올랐다고 하면 당연히 산업재는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그닥 만족스럽게 반응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고용지표 이야기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미국 세션에서 있었던 반응 간단히 요약하면서 좀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러셀이 개장 후 플러스 1.4% 슈팅을 보이면서 최근 기록했던 고점권을 돌파한 듯으나 아주 바로 처맞기 시작해서
무슨 놈이 고용지표 발표 이전의 수준까지 밀려버렸어요. 아마 러셀 매매하셨던 분들은 욕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러셀은 이게 참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형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자금 집행이 꾸준히 나오지 않다면 일시적인 흐름 이후에는 다 되돌림이 나오거나 또는 무의미한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러셀은 일봉 매매를 해야지 장중 매매를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나스닥 지수는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쫙 밀렸는데 본장 시작과 함께 죄다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주 매도가 이어지면서 0시 10분에 15,047포인트의 저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의 시장 흐름은 의미 없는 흐름이었고 그냥 시장이 중요한 자리에서 음봉을 하나 만들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융주는 2% 후반에서 3% 중반이 강한 반등을 고르게 보여줬는데 지난 6월 이후 채권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금융주가 제법 조정을 받다가 이번에 지지를 보이면서 위로 도를까 말까를 고민했었는데 오늘 제대로 반등을 해줬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다음 주에 CPI도 잘 나오고 또 채권이 부러진다? 그러면 금융주는 다음 주 8월 한 달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리스크 오프로서의 채권 프리미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금융주의 반등 이거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장이 부러진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거 채권 오늘 좀 밀렸다고 해서 금융주 따라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유럽 세션 이야기할 때 한 얘기지만 고용지표에 실제로 반응한 것은 금융주 외에는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이 밀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막 뻗어나간 것은 아니에요. 어제 변동성이 2.84% 하락을 했는데 다다음 주 수요일이 변동성 선물 만기일이거든요. 그런데 변동성 지수 선물은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제 시장은 그냥 변동성 프리미엄만 빠진 하루였지 시장이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제 이머징 ETF나 한국물 ETF인 EWI는 전혀 반등을 하지 못했고 초반에 밀린 것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어제 그 EWI는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죠. 또 야간 선물도 소폭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그 멤버십 감마 회원분들께 플래티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플래티넘은 변동성이 큰 산업금속이자 귀금속이죠.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지지선들을 연속해서 깨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경기 민감주 반등의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신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이야기가 너무 늘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고용지표라는 이 큰 이슈가 생각보다 흐지부지 묻혀서 간 한 주였는데요. 시장이 이미 예측을 하고 선 반영해서 움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증시 흐름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한데요. 그 잭슨홀 미팅에 첫 테이퍼링 언급이 나올지 않을까 이야기가 있지만 그때 증시가 밀린다기보다는 그 전에 일단 프리미엄을 최대한 다이어트를 한 상태에서 점점 밀리기 시작해서 오히려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 강력한 반등이 주기적으로 나와서 숏돌이들이 포지션을 밀고 가기 힘들게 하는 그런 경로를 생각해봐요. CFTC의 그 미국 지수선물 순투기적 포지션은 나스닥도 이제 거의 중립까지 올라왔고 S&P는 오히려 순 포지션이 계속 롱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변동성도 이제 죽기 시작해서 아시아 세션 초반부터 유럽까지는 계속 죽는다고 봐야 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CPI를 제외하고는 또 의미 있는 지표도 없어요. 그 다음 주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 시장은 변동성을 계속 죽이는 장중 매매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옵션 만기주가 되는데 잔존일 감안하면 이 프리미엄이 적절히 하락하거나 적절하거나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서 바로 반향성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는 어렵겠고요. 의미 없는 따주기 흐름이 보면서 프리미엄을 더 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저는 이번 물은 그냥 마무리하고 차월물로 포지션을 구성할 계획인데 9월물 옵션은 쿼드러플 옵션 만기고 또 콜 쪽 프리미엄이 낮은 상황이라서 포지션은 소극적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원래 이 쿼드러플일수록 옵션 포지션을 더욱 소극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번 9월물은 잔존일수가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부터 차월물을 조심스럽게 진입할 계획이고요. 기본 흐름은 올라올 때마다 또 콜매도를 치긴 하겠지만 어쨌든 수량을 과도하게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또한 장 초반보다는 이 장 후반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장초반이야 방향성 매매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436선을 의미 있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오후장에는 제법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전장은 콜매도를 치지 않고 오후에 반등 나오기를 기다려서 콜매도를 조금 쌌고 나머지 매매는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내재 변동수 수치가 글로벌 시장 대비 과하게 낮은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장중에는 변동성이 살아날 수 있겠고 그게 당월물보다는 차월물에 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월물을 진입하는 것에 특별히 수량 관리를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됐는데 또 쉐린이 불러봐야죠. 쉐린! 오늘은 이것으로 대체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